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 획기적 확대 방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게 정말로 소유자들한테 유리한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은 잘 진행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면은요, 이 사업은 어떤 거냐면은 인센티브를 그냥 아무 땅에다가 부여를 하면은 형평성의 논란이 생겨요. 개발하지 않는 곳과 이런 개인적인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이 개입을 해서 수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건데, 공공이 개입을 해서 수용을 한 다음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은 소유자가 동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의가 있고 주민이 희망해야지 소유자 동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의 비율을 맞춘 사업 방식마다 비율들은 다 다른데 이따가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소유자 동의 후에 예정지구를 지정을 한 다음에 예정지구를 지정을 하면은요, 부지를 확보를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현물 출자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거지만은 결국은 수용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토지를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건 강제 수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면적 대비 소유자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심에 공급하는 획기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면적 대비 굉장히 많은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신도시에서 수용을 하면 사실 여러 명을 조금만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공이 분양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소유자들 거를 뺏어서 다시 있는 소유자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량도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은 좋게 현물 출자 이런 말을 쓰지만은 결론은 토지를 수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허가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해서 공공이 신도시를 분양하듯이 신도시 택지를 분양하듯이 공공이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도 집을 못 짓는 땅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집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부과하고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인허가시 용적률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놓은 다음에 준공 후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수용과 뭐가 다릅니까? 현물 출자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 택지 개발 수용과 별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공공이 개입을 하냐면은 땅은 모자란데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니까, 도심 내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다 보니까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이 수용을 해가지고 공공이 공급하는 형태를 띠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나온 지금 6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개들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종류 및 사업 분석을 보면은요, 사업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제 7가지 마지막은 이거는 공급 방안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획기적인 주택이죠. 그러니까는 주거와 업무가 복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주택에 대한 방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소규모 정비 사업, 신규 공공 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단기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6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이 있는 사업은 1번부터 4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법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5년간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5년간 11만호, 서울 총 11만호, 경기 인천 3만호 해서 총 등등 해서 19만 6천호가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기존 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많은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무조건 토지주 10% 동의가 있은 다음에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을 요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정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10%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데는 토지주의 10%만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그리고 면적 기준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지구가 확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지구 지정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우선 분양권 공급이라든지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 또는 공동 시행자가 부지를 확보, 부지 확보라는 자체가 말이 부지 확보지 결론은 수용이라는 의미랑 마찬가지예요. 수용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다른 이런 사업들이 아닌 곳들은 수용을 안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합을 이뤄가지고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조합이라는 걸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실행을 할 때는 주택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인센티브를 주려다 보면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공공이 수용을 하는 방식을 띈다. 이렇게 사업들을 이해하면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또는 공동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인허가하고 착공을 하는 이런 순서대로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은 10%가 동의한 다음에 지구 지정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득이 없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으면은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정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 그리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서는요, SH랑 LH가 시행자가 돼서 토지를 다 매입을 해요. 거기 있는 소유권을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우선 입주권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우선적으로 현물 선납한 후 정산한다라는 게 수용한 거랑 마찬가지죠. 현물을 주는 건 수용을 당한 다음에 정산하는 게 수용과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수용한 다음에 환지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당연히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조합에서도 우리가 아파트를 받으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기존 주택을 우리가 신탁을 한 다음에 사업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써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현행 정비사업과 같이 신축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택을 팔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평가 금액과 우리가 정산한 금액들, 이런 것들은 추가 부담금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거요건을 채운다든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를 한다. 뭐 전혀 다른 내용을 품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방식은 도정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가 성남시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사업 방식이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게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으로 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에서는 좀 투자를 피해라, 이런 말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 자체가, 조합원 자체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수용을 한 사람이 조합원들한테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는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자가주택을 준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그 기존 소유자들한테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 이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저층주거지나 역세권이나 중공업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존의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에서 5년간 지금 총 9.3만 호, 서울은 9.3만 호,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13만 6천 원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순전히 계획이지, 기존의 조합원들이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4분의 3이 동의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에서 완전히 사업 방식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직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을 이뤘는데 조합원들의 2분의 1 동의를 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이게 더 좋다고 조합원들이 2분의 1 동의를 해서 직접 시행을 요청을 하겠냐. 정비사업 신청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정비사업에 대한 변경 신청이 들어가요.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또 조합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부지 확보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싫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급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정말로 좋은 아파트가 돼서 향후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걸 원하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조합까지 동일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돼서 공기업을 시행자로 정해가지고 용적률을 왕창 늘려서 거기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싼 분양가로 분양을 받게 한다? 거기에 대한 이득이 내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허가에서 착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이고요. 개발이익 공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차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남는 수익을 활용하여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는 뭐 돈을 잘 못 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못 낼 상황, 토지 소유자, 세입자 지원해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SOC도 확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담 능력이 없는 실고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어떤 집주인, 월세 수입 의존, 고령자 등 이런 사람들 막 다 섞여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조합원들이 다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공공 임대든.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이 투자자들과 막 소유권도 막 변동이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 소유자들한테 기존 소유자들이 거의 다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로 과도한 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수익률은 10%에서 30%를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의 분양가를 조정을 해가지고 조합원의 분양가를 조정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이지, 특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에 대한 특별한 개발 이득을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뭐 돈으로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공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을 많이 분양을 했는데, 많이 분양을 한 다음에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추가 부담금을 기존에 보다 30% 정도 더 생기게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용적률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쾌적한 환경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향후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유리한 건지만 판단을 해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이거는요 기존 도시 재생 사업 지구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크게 서울에서 8,000호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 막 벽화 그리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좀 재개발을 좀 접목하겠다라는 거예요. 접목하겠다. 그전에는 이런 기조가 없었어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기조를 완전히 무너뜨린 요번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재개발과 접목을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는 창신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안 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하는 내외에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요번에 정책 발표를 한 거고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중공업 지역 내,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5,0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5년간 서울시에 총 62,000호 기타 등등해서 11만 호 정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조건을 삭제를 했어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에 일단의 토지가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4분의 1 동의로 사업 시행 구역 경계 정해서, 그러니까는 도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사업 시행 구역 경계를 정해서 지자체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소규모 재개발은 80% 동의 나야 돼요. 5분의 4 동의 후 사업 계획 승인 시 수용권을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공공 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미니 신도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공급 확대 방안, 이거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신축 매입 약정 확대,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1인 주택들 공급하는 방안들, 그리고 주거 뉴딜 추진, 주거 형태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뭐 주택과 산업시설이 같이 결합하고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공급에 대한 양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기타 사업은 이런 5, 6, 7이 있고, 우리는 이제 1, 2, 3, 4번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장 관리 방안. 자, 우선 공급권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것도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되려면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반대에 대한 의견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 공급권 부여 원칙을 확립을 한다고 했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을 분할 분리 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그리고 대책 발표일 이후, 이건 2번 사업이죠. 정비구역에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조합원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이죠. 대책 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그리고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그래서 신규 지금 주택에 대한, 신규 새로 짓는 빌라에 대한 지금 그 우선 공급권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급, 이거는 뭐 마찬가지. 지금 원래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이거는 정비사업에서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자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한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원본을 읽는 습관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오늘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억제 방안. 자, 실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 20% 상승하는 경우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들은요, 공공주택 지역으로, 공공주택 예정지로 거기에서 아예 제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떴던 지역들은 여기서 다 빠진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지역들 가격 상승이 다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또 뭐 상승하는 지역들도 꽤 있죠. 이런 데들도 우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제외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안 되고 우선 공급권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대요. 사업추진예정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실경영 목적 외 부동산 매입을 제한. 그런데 내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공공주택 공급지로 지정이 되는 건데, 내가 동의를 하면은 내 집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데요. 그럼 내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동의 안 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근 지역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 동방 상승하면은 구역 병행 지정을 한답니다. 참 뭐 가능할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서 시정 관리 방안을 보면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라고 해갖고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자, 요번 발표로 인해 가지고 2월 4일 이후로 모든 뭐 신축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주택으로 가면은 다 안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해갖고 각 구역별로 따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 대책 발표일이 각 공공주택 예정지에서 따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따로가 권리 산정 기준이 될지 아니면은 이주대책 공고일이 될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지정을 해서 따로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높다라는 곳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보는 것을 멈춘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계속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한 장으로 다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멈춤을 눌러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가지 방법 중에 4가지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1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예정지역이 역세권 중공업지랑 저층주거지였죠. 그리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 재생을 통한 공급은 우리 동네 살리기 확대, 그러니까는 페인트 칠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를 재개발로 변경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는 역세권 중공업 지역 내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 주택이 없는 지역도 가능해요. 그전에는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정 조건은 예정 지역으로 되려면 토지 소유자 10%가 동의를 하면 돼요. 아주 예정되긴 쉽죠. 10%만 동의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어렵죠. 기존의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2분의 1 동의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공공 제한이에요. 공공 제한이고, 이거는 좀 잠깐 애매한데, 공공이 제한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이런 것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내용도 좀 적고 좀 애매하게 말을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 4분의 1 동의를 해야 되는데, 취소 조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는 취소 조건에 대한 쉽다는 뜻은 뭐냐면은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기간도 정해놨어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1년 이내에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없으면은 자동 취소가 돼요. 취소되기 굉장히 쉽겠죠. 1년 이내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비사업 신청은 자동 취소가 돼요. 다 자동 취소예요. 그리고 제한적 수용 방식을 띠고 있고, 1년 이내에 5분의 4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구역 지정은 취소가 돼요. 다 정말로 취소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기업 단독 시행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금 미부여. 공기업 단독 시행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고, 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일 경우 우선 공급금 미부여.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투기 방지에 대한 조건들이 소유자들한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게 아무리 빨리 될 거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을 때 과연 동의가 잘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등 이번 대책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는 민간 단독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단독이 하는 거지만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라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수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주택,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좋은 주택, 향후에 좋은 주택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조합원들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현물로 출자받아서, 바꿔 말하면 수용인데, 수용을 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어서 너한테 기존의 사업보다는 추가 부담금을 30% 정도 덜 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이 사업들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 한번 볼게요. 서울역 바로 앞 용적률 올려 수천 가구 추가 공급을 하는데도 주민이 희망하면 특정구역을 정하는 건데, 바로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발부터 삐끗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크게 한번 보면은, 역세권 공밀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용적률 700%까지 높여 공공재개발 하는 줄 알았지 토지 수용 방식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거의 다가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상당수가 모여 반대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강력하게 쭉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지구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거고요. 이렇게 반발이 돼서 3분의 1 이상만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은 사업은 1년 안에 자동 취소가 됩니다. 자, 관련 기사 분석을 해볼게요. 이번 주 중 국토부 업무보고 2월 4일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2월 15일 재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현금 청산 재산권 논란 커지자 정부 공공임대 입주권을 검토한대요. 이거는 진짜 또 한 대 뺨 맞을 소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재산권을 뺏어가지고 공공임대를 준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정책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2월 4일 대책 현금 청산 두고 위헌 소급 논란 정치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확산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논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려면은요, 그냥 공공이 할 만한 데서 하시면 돼요. 그냥 땅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국가가 갖고 있는 땅에서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지. 왜 민간이 갖고 있는 땅들, 그것도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말로 뭐 많은 공급 확대 효과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기사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서는 진짜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착률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쪽방촌 사람들까지도 지금 영등포구 지금 어떤 서울역 인근에 서울역 지금 그 동자동 일대에서 재정착을 하게 만드는 지금 이 공공주택 정책인데, 여러분들 그 전에 영등포 쪽방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높은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서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산다라면은 현재 소유자들이 공공주택지에 동의를 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영등포 쪽방촌에 대한 동영상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보면은요, 대책일 발표 이후 모든 미확정 지역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 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는 집을 사고 싶은데 개발 안 될 곳을 찾아서 지금 사야 된다는 뜻이냐. 그죠? 그래서 이주대책 공고 1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 매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가격 급상승.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곳들은 이런 공공주택의 신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좋은 주택으로 거듭나겠죠. 용적률이 매우 높은 정비사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용적률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주가 돼서 아주 고급 주택으로 바뀌는 곳들이 더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신규 아파트, 그렇게 용적률이 높게 개발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의 가격도 급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소유자 3분의 1 동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0% 동의만 있으면은 준공업지 역세권, 그리고 저층주거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 사업 정비구역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은 지정 후 지정된 다음에 1년 내에 토지 소유자, 예정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수정할 거고요. 자, 완화 정책인 임대사업에 대한 내용도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데, 규제 정책 없는 건 더 쉽지 않을지. 규제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도 우리가 뭐 다 혜택 준다고 했다가 막 뒤집어 놨잖아요, 그냥. 근데 이것도 참 뒤집어지지 않을지, 저는 참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투자 못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성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저 오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또 투자 더 못하겠죠. 영원히 투자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쭉 전반적인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 잘 안 간다입니다. 이 공공주택 사업 잘 못 간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 한번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원본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